자, 우리가 그 7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투자론입니다. 부동산 투자론. 투자론은 나온다면은 한 6에서 7, 8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문제를 한번 천천히 갈게요. 자, 지렛대 효과는요, 1번. 자,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위험은 증가한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에 가시면 얘는 무조건 지분 투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다면 위험은 무조건 높아진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은 뭐 예전에 다 풀었던 문제들은 뭐 우리가 다 내용이 그러니까 가봅니다. 자,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6번 정도? 자,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5번 피할 수 있는 위험과 없는 위험이 있죠. 피할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이고 피할 수 있는 게 체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건 체계적.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뭐 235페이지 가시면은 뭐 어때요? 이 10번 문제는 기간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에 대한 계산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비세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럼 처음에는 매도 경비이기 때문에 3번 아니면 5번일 거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은 세금이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11번 문제는 넘기지만은 이제 우리가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가 이제 좀 어렵게 떴던 문제인데요. 두 개 투자 대안이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이 각각 동일하다. 회계적 수익은 장부상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투자 대안 중 똑같이 수익률이 같다면 사업 초기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 많은 대안의 내부는 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가 많이 들어올수록 더 좋다.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풀었었고, 그 다음에 13번도 우리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4, 뭐 이런 거 다 계산 방식 했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때요? 239페이지 뭐 16번 정도? 자, 1번. 틀린 거. 위험 처리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겠죠.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1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한번 보시는데, 자, 어림세법에서 우리가 승수법에는 순소득 승수를 잘 내요. 실지원이. 얘가 자본회수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총투순이라고 제가 암기하라 그랬죠. 총투순. 그래서 총투자액을 투라는 걸 나눈다. 순소득 나눈다. 순소득. 그럼 총투자액이 100억이죠. 순소득이 10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괜찮습니다. 18번 문제.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이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단은 저당 상수보다는 감책 교수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미래 가치니까. 그 다음에, 자, 지금 2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순효과법이란 보유기간 동안에 항상 세전이 아니라 세후소득입니다. 현재가치합계와 투자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한 지분의 현재가치합, 또 현재가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세후라는 거.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했던 액수는 감책임계수예요. 자본환원 계수는 감책임계수고요. 그럼 역수는 이제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고. 잔금 비율은 만약에 1억에서 6천만 원 갚으면 4천만 원에서 40%잖아요. 저당 대출액에 대한 상한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 대출에 대한 미상한된 원리금을 얘기하죠. 특히 이제 원리금보다는 이제 원금이라고 이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원금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이제 우리가 그
어림세법이기 때문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순효과,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번의 4. 자, 부동산 시장에 발생하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비체계적, 우리가 체계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계적 위험보다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체계적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의 노력 여부에 변동되는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 21번에 1번을 보시면은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경우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사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동일한 방향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는 플러스 1인 경우는요. 그럴 때는 거의 위험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유사한 추세가 아니라 반대 추세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22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요, 현가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순현가법, 현가해소기간법, 특히 순현가법에서는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하시고요. 연평균 순효과라는 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총소득 승수는 전혀 우리가 현가라는 게 붙지도 않고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도 들어가진 않죠.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 정도는 제가 여러분이 이제 필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중요합니다. 24번은.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거의 뜬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있죠. 천천히 적겠습니다. 영업현금. 그래서 가공기, 유용순, 부세영세 이렇게 했죠. 이 누가 만들었어요? 유영순, 부세영세다. 자, 가능 총소득이에요. 총이라고도 하고 조라고도 맞죠.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자, 불량부채를 우리가 임대료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나올 수가 있고요. 기타 소득은 자판기 소득 같은 영업의 수익이다. 그 다음에 유효가 나온다. 유효 총소득, 유효 조득이라고 하고요. 영업 경비를 빼죠. 영업 경비.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자,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 빼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해요.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를 나고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라는 걸 빼죠. 그럼 당연히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죠. 자, 갑니다. 우리가 가능 총소득에서 2번 공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했더니 유효가 나왔다. 맞고요. 자, 우리가 밑에 거보다는 위에 게 큰 편이죠. 유효가 순소득에 비해 큰 편이다. 근데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없다면 순소득과 세전이 동일할 수도 있다. 가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 가세 대상이라면 당연히 위에서 밑에를 빼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는 가세 대상이라면 세전은 세후보다 크겠죠. 위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각 현금 흐름은 아까 어때요? 앞쪽에서 이제 그 표가 있었잖아요. 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나왔던 지분 복귀액을 이제 본다면 매각 시점의 1번이 이제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자, 합니다. 좀 전에 봤던 매각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도 가격을 양도 가격, 지금 총 매각 대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중개 수수료, 매도 경비가 나가고요. 그럼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순매도액이 나오고, 자, 만약에 10억에서 저당해서 10억을 갚았는데 10억을 아직 못 갚았어요. 미상환이죠. 상환되지 않은 저당 잔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 됩니다.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후가 되겠죠. 세후 지분 복귀액.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여기에 어때요?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 이걸 빼주잖아요. 그럼 위에서 빼줘서 밑에 게 나왔다? 그럼 세전이 총 매각 대금보다는 작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이제 틀린 거는, 자, 제가 이제 연내하면 감기가 튀어나와야 되죠. 역수감기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신 적이 있었고요. 넘깁니다. 자, 26번 같은 게 이제 영업경비죠. 영업경비와 이제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포함되는 것은 재산세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10월 28일까지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 공부 감소 안 된다. 자, 공실 및 불량부채는 미리 빼줬습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고요. 소득세도 빼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가는 이제 정확하게 비품의 감가는 영업경비 몰라 펑 터졌다 그러면 이건 경비를 처리하는데, 자, 건물의 감가는 경비가 아닙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얘기한 것은, 자, 유효 총소득이 1억입니다. 자, 영업경비에서 공부 감소해서, 자, 볼까요? 공부, 부채 서비스적 있죠. 감소, 소득세 있죠.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와 소득세를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자, 어때요? 수도료, 전기세, 재산세가 포함되니까 4,800이 나오죠. 그럼 1억에서 4,800을 빼면 5,200이 된다는 것은 곧 영업경비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가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커졌다는 건 위험이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증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감소 또는 대출 이자 상승을 따라서 채전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이제 투자 위험도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요건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걸 이제 문제 제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봐갖고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8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제 제가 예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특강 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집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 거실이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거실이고 자기 방이고 타인 방이죠. 요걸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그래서 이거는 남의 방, 저당 수익률이 이제 은행이 이자죠. 자, 이거는 이제 총투자입니다. 전체적인 총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되겠죠. 총투자 수익률. 자, 지금 그 100만원, 100하고 100만원이 있는 건 1억이거든요. 총투자액이. 그래서 1억을 투자했으면 100만원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냥 100원을 투자해서
자, 우리가 차입금은 6천이고 자기 자본은 4천인데 그냥 100만 원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타인이 60 들어갔고 나는 40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죠? 이렇게 풀어보시는데, 자, 밑에 NOI가 순소득이에요. 순소득이 이제 800이라는 것은 100만 원을 빼고 8이 운영소득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100을 넣어서, 자, 어떤 투자를 해서 거기에 2%의 수익률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2를 벌었다는 거죠. 그럼 100분의 2를 더하면 10%가 총 투자 수익률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자가 어땠습니까? 몇 퍼센트가 나갔냐면 8%가 이자율이에요. 그럼 8%가 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0.08이죠. 그럼 60에다가 곱하기 0.08을 하게 되면 4.8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60을 투자해서 8% 0.08을 벌었다는 것은 4.8을 번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에서 10에서 타인이 4.8 먹으면 난 5.1을 먹었거든. 그럼 5.2를 우리가 나누기 45를 하게 되면요 0.13이 떨어져요. 그럼 0.13이라는 건 13%를 번 거죠. 우리가 자기 자본 13%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그 뭐 2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29번은 이제 좀 제가 또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자, 29번도 이제 우리가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쳐도 돼요. 0.2 곱하기 4, 0.6 곱하기 8, 0.2 곱하기 13 이렇게 해서 이제 8.2%를 이제 하는데, 자,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때요? 4에다가 0.1을 곱하고 플러스 8에다 0.8, 0.6, 13에다 0.1을 곱하는 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8.2가 된다는 거. 3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8.2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30번 틀린 거. 자,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 위험의 관리 방법은 위험의 회피와 전가예요. 그래서 위험한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전가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31번은 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위험한 투자가 위험 회피용이라면 투자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또 높아지겠거든요. 정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도 예전에 이제 풀었던 문제고, 33번도 기출이니까 풀었던 문제입니다. 넘길게요. 자, 34번에 2번을 보시면 경기 변동, 인플레, 이자율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게 금리 촘촘히 되어 있고, 자, 이거는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셔야죠. 그 다음에 35번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자,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아니라 체계적도 상쇄시킨다.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은 상쇄시킬 수 있으나 체계적은 상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쪽으로 구성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도 예전에 풀었던 거고, 37번을 이제 주의 있게 보십시오. 자, 지금 출제원들이 이걸 봐요. 순소득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정해야 할 필요 항목이 아닌 것은 당연히 빚하고 세금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부채 서비스를 산정 시 필요한 항목이고 세전에 추정할 필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 총소득은 임대 단위수가 25칸이고 하나가 100원이다. 임대료 수입 들어가고요. 공실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자판기나 주차료 수입이에요. 영업경비에는 화재보험료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자 비용만 안 들어간다. 그 다음, 자, 우리가 38번은 풀으셔야 됩니다. 이건 나옵니다. 38번 강력하게 제가 추천할게요. 자, 38번은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게 보통 이 순위감이 나왔었군요. 대체충당금은 보통 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대감이, 그래서 순대감이 순위감, 이자, 그 다음에 감가를 빼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가세소득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요. 영업소득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볼게요. 천천히. 순소득이 1억 4천이잖아요.
10,000원을 뺄게요. 자, 연간 융자 월부금이 9,000입니다. 그럼 세전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5,000이 되겠죠. 5,000. 그럼 영업소득세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순소득이 1억 5천이고요. 1억 4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융자 이자가 7천이네요. 감가를 빼야죠. 감가는 1,000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1억 4천에서 8천을 빼면 6천이 가계소득이 되죠. 6천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30%니까 0.3을 곱하면 1,8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1,800만 원을 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3번 3,200만 원이 정답이 되죠. 요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또 나왔네요. 이걸 안 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9번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이 있다. 자, 유효 총소득은 가능, 잠재도 맞아요. 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을 뺐고 기타 소입을 반영해서 더해서 했죠. 자, 우리가 지금 자, 요건데요.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인데 100원에서 90원 빼도 10원 나왔거든요. 그 세전은 순소득의 부채 서비스를 차감해도 됩니다. 자, 아까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이감, 감가상각비가 필요했죠. 알아야 되고요. 건물의 감가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아까 공부감소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 40번은 자, 틀린 것은 이제 우리가 3번인데요.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 투자가 타당성 있다 볼 수 없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1번도 예전에 풀었던 거고 42번 가면 틀린 거 1번. 자,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순위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 달라지지 않는다. 자, 순효과와 내부가 투자 우선순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럼 순효과도 우월하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43번은 좀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이 좀 오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보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가 순종이죠. 아까 봤었죠. 종합판원율과 순소수가 역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우리가 순소득을 부채 수업으로 나누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하는 것이 1보다 커야지만 차입자 원리금 지불률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총사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사산에 대한 순소득이 아니라 조소득에 대한 역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높으면 돈을 많이 빌려요. 그럼 지렛대 효과가 커지겠죠. 자, 채무이익률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효득을 밑으로 내리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소득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유효조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44번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평가해소 기간, 연평균 순효과법이라든지 내부수익법, 수익성지수법 고려하는데 나머지는 안 한다. 앞쪽에서 회의적 수익률법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끊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7강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8강서부터는 45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